네, 중국 테마하면 이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이 이제 빅테크 쪽일 텐데요. 네. 이제 상반기부터 시작된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거죠. 이제 독점, 반독점 규제. 네, 맞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홍콩 증시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최근에 보면 또 상해 지수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같은 중국 증시 내에서도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홍콩 시장이 제일 안 좋았고요. 네. 올해 그 상해 증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부진은 한데 항상 뭐 3,500, 600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응입니다. 아, 그렇죠.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마윈 사태로부터 시작했는데 뭐 계속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대표적인 타겟이 빅테크였으니까 반토막이 났거든요. 여름까지요. 7, 8월까지요. 반토막이 나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홍콩 시장이니까요. 그렇죠. 네네. 예, 홍콩 시장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홍콩 H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9,000포인트까지 깨졌었으니까요. 근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사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것도 사실 큰 타격을 줬었는데 사교육도 대부분은 홍콩하고 미국 시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에 보면 둔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상해는 대부분 한 74%가 그냥 금융, 에너지 뭐 이런 시클 전통적인 산업으로 네네. 꽉 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규제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본토에 있는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을 좀 이렇게 신뢰하는 편이 높은 편이라 피해가 적었다라고 보는 게 적당한 표현입니다. 아, 거기도 반독점 이슈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네, 기업들의 섹터가 없었다 거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홍콩 항생지수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등 시점은 언제일까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그 중국 정부의 규제 강도는 앞으로 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그러니까 이제 공동부유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난 거거든요. 네네. 사실 그동안에는 왜 플랫폼을 왜 저렇게 괴롭히지? 그 다음에 뭐 사교육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게임에 대해서도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이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손을 대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공동부유를 발표한 게 8월 18일이거든요. 네네. 얼마 안 됐네요. 예, 공동부유가 발표되면서 모든 것들은 좀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는 자기는 이제 마오쩌둥 그 다음에 덩샤오핑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공동부유인데 크게 보면 뭐 성장해서 분배를 가겠다라는 거지만 그냥 앞으로 선진국을 가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세 군데로 딱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민생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법치, 세 번째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될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딱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민생은 중산층이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파퓰리즘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기업의 이익보다는 서민들한테 돈을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니까 뭐 이해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교육, 부동산 그래서 완전히 더 이상 사업으로서 가치 없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법치를 얘기하거든요. 법치는 뭐냐면 빅테크가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빅테크는 규제하는 이유가 원래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플랫폼을 육성했던 나라입니다. 2000년부터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생겼을 때 꼬맹이 시절부터 뭐 이제 글로벌 미국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보호해줬어요. 차단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을 많이 해서 그 소비나 뭐 이런 플랫폼들이 너무 잘 되니까 인터넷 플러스라는 것까지 해줬어요. 야, 이거 봐라. 인터넷 플랫폼이 얼마나 좋으냐. 너희들 경쟁력을 다 이쪽으로 갖고 와서 다 갖다 붙여. 핀테크, 페이 시스템 이런 거 중국이 전 세계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네.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죠. 어떤 문제인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 혹시 기억하실 것 같은데 무형자산의 시대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 그러니까 개인들의 고객들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플랫폼들이 이런 무형자산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정부는 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플랫폼 기업이 독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들의 정보는 자기네들의 기업의 정보로만 활동을 해야 되고 네네. 국가 자산화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던 게 바로 그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그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사업을 막 문어발처럼 확장하는 것을 막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너무나도 기업들이 커지니까 이제 반독점에 위배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뭐 들어온 기업들은 다른 데 플랫폼에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네네. 거기 뭐 플러스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도 유용한다 이런 것들을 다 막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글로벌한 이슈기도 합니다. 네네. 다른 이제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들도 따라가야 될 것 같긴 한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큰 파도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교육업체들은 너네들은 이제 사업을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니까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투자의 대상으로서는. 플랫폼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가겠다는 건데 과징금까지 만약에 이번에 지금 메이투안하고 알리바바는 맞았거든요. 네네. 그동안의 벌에 대해서 이미 벌금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룰에 맞춰서 가게 된다면 마무리 단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예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뭐라고 하죠? 엄청나게 수익을 챙기거나 네. 엄청나게 다른 이제 외형 성장을 빨리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플랫폼에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냐면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이 뭐라고 하죠? 성장성은 네. 온라인 소비 시장의 성장하고 딱 같이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소비 시장 성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클 거예요. 뭐 공동부가 그거 아닙니까? 중국은 이제 수출로 먹고 살지 않겠다. 네네. 이제 소비 성장을 계속 중산층을 키워서 하겠다는 거라 10년 내에 중국 소비 시장은 6조 달러에서 12조 달러까지 커질 거고요. 이대로 가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프라인 소비하시던 분들이 결국 온라인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지금 25% 정도가 온라인 소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한 30-40%까지 올라갈 거라고 본다면은 사실 이 상태대로 가더라도 플랫폼의 이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는 한 3배 정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번 단락을 넘어서면 결국 건전하게 플랫폼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 주가는 역사적으로 가장 싼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쵸. 사실 이 규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안이 확실히 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플랫폼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들도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들으니까 명쾌하게 이해가 되네요. 이 파고가 지나가면 어쨌든 더 3배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10년 정도의 기회를 봤을 때 2030년까지의 중국 정부의 목표대로 간다면 플랫폼의 성장성은 어쨌든 온라인 소비의 성장과 함께 가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역사적 저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언제 오를지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 시점을 잡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점 매수 신호를 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뭐라고 하지 규제 리스크가 고점을 통과하는 게 언제냐? 그럼 뭘 봐야 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결국 연내에 끝날 거다라고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무리가 되는 신호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룰 세팅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리저리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이제 새로운 룰을 딱 확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반독점법 개정안입니다. 이미 3월 달에 전인대에서 검토가 다 끝났고 작년 1월부터 이미 했던 거라 저는 그게 나오면 일단은 큰 거고요. 연내에 반독점법 공표가 1번이고 곧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표 기업들에 대한 징벌이 끝나면 됩니다. 보시면 메이투안 디엠핑 딱 이런 기업들이 과징금이 선언되는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피해 정도가 여기까지구나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지금 거의 다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플랫폼 기업들은 완전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태죠.